그러니까 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제 심평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픈 내용을 들었다면서 1.7에서 8평의 방에서 이제 골판지 책상 위에서 쪼그려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고 너무 좁고 옴짝달싹도 할 수 없고 운동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얘기를 접견을 통해서 들었는데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시간이 지났으면 지날수록 화가 나서 그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이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 건강 문제를 핑계로 언제까지 안 나올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전문의의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건강에 이상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국민들한테 본인 지지자에게 뭐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걸 수는 있겠으나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건강에 이상 없다. 그건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심평 변호사 이분한테 한 말씀 드리면 아니 접견을 가면은 그 수감 시설인 그 구치소 감방 안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들으신 것 못 들어가잖아요. 네. 들었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경험한 사람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자세하게 썼어요. 어이가 없었는지. 본인은 11개월을 말하자면 돈봉투 사건은 무죄를 받았으나 별건 사건으로 해서 정치자금으로 11개월 수감 생활을 해서 굉장히 억울한 옥살이를 하긴 했는데 본인이 있었던 데가 4명이 쓰는 2평짜리 방이었대요. 근데 전직 대통령은 예전에 윤석열이 보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그 방인데 1.8평이 아니라 죄수 수감자가 4명이 쓸 수 있는 방을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특혜고 1.8이 아니라 3.2평인가 된대요. 네. 3.4평. 3.4, 2배. 네,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골판지 책상에 쪼그리고 앉았다. 뭐 이런 묘사를 하는 게 동정심 유발인데 이런 거짓 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무슨 책도 못 읽을 사안이다고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11개월 동안 300권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책 읽을 의지만 있으면 그 책도 읽고 신문도 3개를 구독할 수 있고 TV도 틀어져 있고 거기에 윤석열이 수감된 그 구치소 수감 시설은 나름대로 감옥에서는 괜찮은 곳이에요. 그 중에서는 괜찮은 그럼요. 곳인데 그럼 이렇게 감옥에 불만이 많냐? 캠핑 왔습니까? 무슨 그런 거를 뭐 불평하게. 어떻게 보세요? 전직 대통령이 무슨 일반 수용자보다 그 수용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뭐 1.8평이든 2평이든 간에 독방이고 그 여름철에 무슨 그 누가 그러잖아요. 여름철에 감옥에서는 옆에 사람이 지옥이다. 그 사람의 어떤 체온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느껴지고 사람이 미워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 에어컨은 없지만 그 선풍기는 돌아가는 독방에 계신 건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좀 슬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린 비상계엄 결정에 의해서 그쵸.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부하들은 지금 자기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스러움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소환 날, 김건희 씨 그 소환 날 전날인가? 네. 너무 거기서 보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그걸 따른 사람들 자기가 지시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거기서도 자기는 빠져나가요. 근데 보면은 여기 심평 변호사 얘기는 그 굉장히 고난의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골판지 책상 위에 쪼그려 앉아서 밥 먹고 거기서 성경책 읽고 이분이 그렇게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었나? 그러니까요. 무속에 빠져있던 분 아닌가? 왕자 쓰고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종교를 사랑하신다. 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옴짝달싹할 수도 없다라고 해놓고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리만치 그 얼굴은 맑은 표정에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이걸 대비시켜서 심파소설에서 왜 그 고난의 피해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고 그 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피해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심파소설 같아갖고 읽다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짜증이 나는 부분이 그 뒷부분이었어요.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지금 한국의 한 전직 국가 원수가 겪는 비참한 처우에 대해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개입이라고 했죠. 네. 그 개입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당황스러웠던데 비슷한 시기에 또 오묘하게 또 기사가 하나 난 게 프레드 플라이츠라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이 사람이 트럼프 측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부당 대우를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했다는 기사랑 이제 합쳐져서 나름 그쪽에서는 또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도 친미파라는 소리를 듣는데 거의 친미의 수준을 넘어서 숙미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모스탄이 와서 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무슨 정책연구원의 부소장이라는 사람 말을 들어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전체를 부인하는, 그래서 미국의 개입을 촉구를 하는, 아니 이거 과거에 말이죠. 조선시대 다 망해갈 때 그때 일각에서는 중국한테 우리 도와줘, 일본한테 도와줘, 러시아가 도와줘, 미국이 도와줘 라면서 고종이 뭐 아관 파천도 하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면서 그 치욕스러운 우리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극우들의 주장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심평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뭐 항공모함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항공모함을 보내서 중국 간첩들을 쓸어버리고 대한민국의 그 윤 대통령 각하를 구출할 것이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망상 서사를 어떻게 변호사가 이거를 전개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정치 보복부터 따지고 보면 정치 보복이라니요. 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해한 거 아니에요? 그 평온한 날에 왜 내란의 행위를 해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모든 걸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네. 누구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보복한 그런 꼴인데 뭐 미국도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조금 성향이 극단적으로 치우친다 하더라도 이성이 있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자해한 사람을 구해주겠어요? 트럼프도 지지율 관리해야 됩니다. 지지율 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소리를 하는 건데 미국 개입해달라는 말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거북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입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주권 있는 나라고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치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미국이 우리에게 주인의 나라고 와서 개입하면은 다 모든 게 풀릴 것 해결될 같은 것처럼. 얘기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심평 변호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조금 분노가 좀 올라온다. 맞아.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그 자리에 있었던 한미 의원 연맹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누군가에게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보도를 한 기사한테 말을 해줬을 텐데 갔던 사람들을 보니까 나경원, 조정식, 이준석, 김남희, 이정헌, 서영교, 한지아, 김영배, 송석준 이렇게 갔더라고요. 이 존칭을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이 중에 누가 기자한테 말을 해줬을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부당 대우를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게 영어 원문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가 그것을 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건지 아니면 워치하고 있겠다는지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우리가 쥐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뭘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원문 표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보겠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keep an eye on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을 좀 들어봐야 되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다면 글쎄 뭐 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말도 안 되죠.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개입이라는 말은 저는 너무 8.15를 지금 며칠 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건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다른 특검으로 이번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관련해서 어제 속보가 속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한 줄 단독이 어제 MBC에서 처음에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1시간 뒤에 다른 언론사에서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고인이 된 장제원에게도 전화를 받았다.
강자원 씨한테 전화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전화 받았지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확인 전화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쭉 이어졌거든요. 근데 기존에 윤 전 대통령에게 공천 개입 공천과 관련한 이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입장을 약간 뒤집은 걸로 보이는데 사실 윤 의원은 약간 한 발 빼긴 한 것 같아요. 전화는 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는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상황이? 네, 법적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는 윤상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당시 이제 명태균 사건이 터졌을 때 공천파동이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와의 어떤 출발선, 당선인 시절이었죠. 그게 이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는데 본인은 아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도 않고 관여도 안 됐고 통화한 적도 없고 숨소리도 안 들었다는 식의 아예 그냥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내놓고 특검에 가서는 전화를 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거짓말도 아니라 아예 생부인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뭐 김용현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측근들 한덕수, 뭐 이상민 등등 이분들 다 거짓말했잖아요. 내란에서도 뭐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 계엄 선포령을 또 단전단수도 힐끔 멀리서 쳐다봤다 그런 허술하고 허접한 거짓말들을 결국에는 특검 조사 전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에서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시킨 바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과의 싸움인데 윤상현 의원은 사실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단초인 것 같아요. 공관위원장이 당시에 김건희, 윤석열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공천 개입이 당선인 직전에 김영선 당시 전 의원을 공천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주 내밀하게 다이렉트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천 개입이 그리고 김영선 의원 한 명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재보궐에 나왔던 7명의 나머지 후보들도 혹시 어떤 공천 개입이 있지 않았냐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구 수성 의뢰 이인선 의원도 몇 건 좀 개입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그거는 윤상현 의원이 말을 바꾼 거는 아마 압수수색과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서 더 이상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 거겠죠. 근데 윤상현 의원은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나는 받지 않았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대통령 할아버지 운운하면서 자기는 무관함을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한 귀로 흘렸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안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그냥 부인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분 뭐 김재섭 의원한테 얘기했다는 대로 이거 한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중진 정치인이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는 정진석 그 의원이 그때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고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거짓말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인 것을 벗어나서 사법적인 거야 뭐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전화를 받았는데 실제로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이 과연 직권남용이나 개입에 해당하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넘어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김건희 특검은 윤상현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당대표까지도 이제 겨누고 있는데 직과사무실 어제 새벽에 압수수색을 했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 의원은 핸드폰 뺏긴 걸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특검한테 이제 오해 살리를 말하라. 뭐 대표 취임한 후에 압수수색 수기가 공교롭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 미리 받아놨는데 너가 미국 갔다 온다고 해갖고 우리가 그 뒤에 한 거다. 뭐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가 됐단 말이에요. 명태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를 결국 소환을 하는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소환은 하는 것이죠. 공천 개입 공범 피의자. 라고 적시가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지난 국민의힘에 당대표를 했고 그 당대표 시절에 사실상 저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와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명태균과 이준석 의원의 관계성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천이라는 이 정당이 행사해야 될 권리 이런 부분들을 침해당한 거잖아요. 거기에 당의 당직자로서 협조를 했느냐.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업무방해 혐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공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도 당에는 개입할 수 없는 사인입니다. 네. 아무리 대통령 당선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같은 당대표니까 관여할 수 있죠. 본인이 그거는 죄가 안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씨를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공천 작업 가운데서 역할을 했다면 이거는 공범이 될 것인데 우리가 특검이 어느 수준까지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제한되긴 하나 사실 공범 피해자로 적시를 해서 압수수색을 했으면 저는 소환하고 기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보입니다. 기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 저는 이제 글쎄 그 동안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특검이 뭔가 새로운 증거가 있겠죠. 그 동안에 보도된 것만으로 기초해서 압수수색을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뭔가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근데 그런 게 없이 지금까지 다 보도된 것들만을 기초로 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의원회관 그때 당시 의원도 아니었는데 의원회관 사무실과 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피의자로 적시했을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뭐 증거를 뭐 또 확보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오면 바로 내가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심한 반응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당 대표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정치가 서로 그 죽고 사는 싸움판처럼 변했다 하더라도 당대표 당선된 지 하루 된 사람한테 아, 너 잘 걸렸어. 너 이제 만약에 거기서 체포동의안 오면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오면은 우리가 바로 통과시켜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거의 그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정도의 막강한 그런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 대통령을 배출한 그 당에서 그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게 뭐랄까 적절해 보이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그래요. 너무 강팍하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강팍까지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그 말하자면 정치적인 압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준석 의원이 특검 찬성했잖아요. 네. 뭐 특검 찬성한 입장에서 특검의 수사에 뭐 보복이다,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다, 망신주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도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그렇게 목 놓아서 소리쳤던 분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뭐 원래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보고 사실 민주당에서 이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즉시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라 이 얘기죠.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체포동의안 관련한 질문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함께 좀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수석이 이준석 체포동의안이 오면 바로 통과시켜주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좀 입장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요즘 민주당이 참 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어쩌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익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성원석 대표께서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 관련해서 국민한테 분노한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 때문에 많이 좀 이제 압수수색 강요 수사받고 있는데 좀 함께 대응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발언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서원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게 관심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곤란한 질문이었을 텐데 미소를 짓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당당하게 임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특검에도 찬성했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잘 됐다. 우리가 다 털고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이슈 파이팅을 개혁신당도 해야 되는데 이제 상대가 없이 혼자 펀치를 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또 핍박받고 어려운 나 막 이런 이미지를 보일 수 있으니까 좋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개혁신당은요, 이 그 명태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의 공천 계획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7불사 빼고 7불사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을 두고 가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때는 그냥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였잖아요. 국민의힘 시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개혁신당의 깊숙이 개입해서 뭐 개혁신당을 탄압한다. 이건 논리 안 맞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 자체가 떳떳하면 사실대로 조사 임하고 당대표로서 그냥 통상적인 당무를 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나온다면 체포동의안 넘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 개혁신당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과잉 발언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 정치판을 삭막하게 만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 과거에 지금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 수사 받을 때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구든지 자기가 입장 바꿔놓고서 생각하는 게 좋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안 되니까 한국 정치판이 계속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건희 특검 한 얘기만 더 할 텐데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를 이제 소환을 했고 김진우 씨는 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뭐 특혜를 받았다. 또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은닉하려는 당사자로 지목이 되기도 하고 사실상 뭐 김건희 씨가 여사일 당시 모든 일들을 다 봐줬다. 오빠로 다 통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목걸이가 이야기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빌렸다라고 했다가 모조품이고 김 여사가 직접 구매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뭐 오빠에게 사준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뭐 그래서 장모님 집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니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새언니한테 사준 거잖아요. 결국에는. 오빠가 목걸이를 그렇게 하실 일은 없으니까 취향이 독특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예쁜 목걸이긴 하니까요. 네, 요게 사실은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입장이 바뀌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그 처음에는 빌렸다. 그랬다가 모조품이다. 그랬다가 이번에 압수수색이 돼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토에 순방 외교를 가는데 그때 다른 나라 뭐 영부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차고 갔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그거를 그 다른 나라 외국 영부인들이 6천만 원짜리 그 수천만 원짜리 그 고가의 그 귀걸이나 목걸이하고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 그럼 그 나라 국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게 프랑스인가 뭐 영국 건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 저 나라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은 저렇게 영부인이 저렇게 비싼 목걸이를 차고 왔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고 너무 이상하고 그게 만약에 모조품이라면 이거 지적재산권 소유 그 침해 그쵸, 아닙니까? 그쵸. 남의 거 가짜 짝퉁을 한 거를 갖다가 내가 차고 나갔다? 그게 짝퉁이니까 괜찮다? 그 국가적인 망신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래저래 적절치가 않아요. 왜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고가의 제품을 몸에다 그 달고 그런 옷을 입고 김정숙 여사 때도 그랬어요. 무슨 뭐 샤넬이 뭐 어쩌고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스꽝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자괴감을 주는지 그걸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진실 여부는 밝혀지겠지만 그 진실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측에서 내놓은 설명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그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자리에 그 품격이 뭔지 중요성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자탄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룰루님이 모조품이라고 해야 이렇게 죗값이 약함이라고 했는데 이제 뇌물도 몇억 이상부터는
특별법에 해당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줄여보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줄여지나요? 아니 뭐 이제 이거는 그 진위 여부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기 좋아서 이게 가짜다, 모조품이다. 이게 이제 뭐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데 진위보다는 이 목걸이가 어떤 형태로 있어서 취득하게 됐는지 그 경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반칼리프 목걸이 이후에 통일교 간부가 목걸이를 건진을 통해서 넘어간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목걸이도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이 통일교 쪽은 뭔가 대가성이 있다고 지금 수사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 반칼리프 6천만 원짜리 뭐 이제 또 뭐 네티즌 수사대가 보니까 이게 1억 가까이 네. 큰 건 라지 사이즈는 넘는다. 1억 6천 정도 한다더라고요. 이 목걸이를 어떻게 해서 샀지? 이게 이제 또 주목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예전에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주면서 뭔가를 했듯이 누군가가 주어서 찬 게 아닌가. 저는 그 대목을 저는 지금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대목을 피해가기 위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건 내가 샀고 모조품인데 그냥 오빠 측에 줬으면 올케를 준 거고 올케 줬는데 그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김건희 씨의 사돈, 그러니까 오빠의 장모에게 가 있는 거다. 라는 어떤 논리를 만들었는데 좀 허술하고 허접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부분은 그냥 오빠, 친오빠 쪽에서 빌려서 찬 거다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처음에 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뭘 숨기려고 도대체 말을 못하지? 그리고 재력이 없는 집도 아닌데. 집도 아니잖아요. 그래 뭐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지만 돈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정도 목걸이를 못 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 이게 모조품인지 뭐 이제 진품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관점보다는 일단 어떤 경로로 이걸 취득하게 된 정말 본인이 산 건지에 대해서는 밝혀내다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사안이 해결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김건희 씨를 판단했을 때 조금 위선적이다. 맨날 그 김건희가 그 저 영부인 행사를 할 때 에코백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수수하고 네. 검소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네. 뭐 이거 옷 얼마 되지도 않는다 막 이런 기사들로 도배를 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차고 그 정상회의에 갔을까? 모조품인지 알고 갔으면 정말 국제적 망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해명을 해도 해명이 잘 안 되고 망신인 상황인데, 내란특검팀이 어제 되게 바빴던 게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뭐 직권남용, 위증 혐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계엄의 주무장관이라는 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목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아마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구속이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훈님?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5년 이상에서 사형 무기까지 가능한 중죄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저도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변호사분들 얘기 들어보니 그동안에 이제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거짓말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장관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야 이제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섣부르게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본인이 얘기했던 단전 단수 부분에 대해서 한 설명과 그리고 CCTV에 나온 그런 설명, 그런 장면들, 그리고 당사자들이 소방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전화의 내용, 이런 것들이 서로 틀려서 이 이상민 장관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도 이상민 장관인데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도 추가 소환할 그러니까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소환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상민 장관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도 이 죄질의 경중이 있는데, 이게 계엄이라는 게요, 주무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군대에 대한 지휘권, 뭐 통솔권, 행안부 장관은 소방 경찰이잖아요. 네. 그러면 단전단수 소방 경찰을 통해서 뭔가 포고령에 대한 실행을 하고 지시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지금 구속이 돼서 있는데 네. 행안부 장관은 지금 본인은 아예 뭐 멀리서 힐끗 받고 몰랐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서 지금까지도 활보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서 단전단수 부분들이 사실상 지시가 있었고 집무실에서 구체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게 밝혀져 버렸잖아요. 그동안 거짓말로 피해갔던 겁니다. 그냥 이놈의 윤석열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금방 밝혀질 텐데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는지 일단은 모르겠어요. 좀 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일 수도 있고 이 범죄자들의 특성이 일단은 거짓말하고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버티는 거죠. CCTV가 안 나왔으면 지금도 멀리서 단전단수를 봤다. 힐끗. 힐끗 그냥 초능력으로 보이나요?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상민 장관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영장이 발부될 것 같고요. 한도수 총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뒷주머니에서 포고령이나 이런 문건들이 있었다. 그걸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이 엄중한 이 계엄령을 국무총리가. 근데 집무실에서 오랫동안 독대를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하면 이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깊숙이 총리가 개입했다는 것들이 있다면 여기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 청구가 보지 않았다 그래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이런 와중에 국방일보가 어제 기사에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이제 보도를 하면서 안 장관이 강조한 내란 척결 메시지를 기사에서 아예 뺐다고 하더라고요. 내란 척결을 3번 이상 언급을 했는데 아예 그 부분을 기사에 싣지 않고 의도적인 편집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내란 언급을 싹 빼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방일보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국방일보는 왜 이런 내란 척결 부분을 빼버렸을까요? 창피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군이라는 게 이번 내란의 사태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내상을 입은 것이 군이에요. 특히나 이제 계엄이라는 거는 군이 없이는 작동이 안 되고 군이 총칼을 들고 국회나 이런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민간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게 이 오랫동안의 내란의 우리가 역사로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군이 무슨 면목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말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발 저리는 게 누구겠어요. 결국엔 제발 저리는 건 도둑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청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이 군 내부에는 이 부분을 반성하기보다는 감추고 뭉개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다. 국방일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방홍보원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최고께서? 아니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죠. 장관 취임사니까 취임사 있는 그대로 가야 되지. 그걸 취사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언론의 보도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3번이나 언급했는데. 네, 그건 안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뭐 문책 같은 거 하겠죠, 당연히.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니까.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군 전체를 그 호도하거나 그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그 대통령의 지시, 사령관의 지시에 사령관들도 미적미적하면서 사실은 그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저항하고 반발한 측면이 그쵸. 있어요. 그 정보상과 방첩사에서 그 법률 지원단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경찰 내에서도 이거 봉쇄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더 풀렸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그 서강대교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중단 말하고 지시했던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이게 유혈 사태가 막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 전체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대통령이 잘못한 거고 국방장관이 잘못한 거고 그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령관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겠지만 군 전체 대한민국의 우리 아들 딸로 구성된 군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 실제 일부는 포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수록 드러내놓고 치부를 드러내놓고 반성하는 모습을 잘못한 건 보여주는 잘못됐다. 게, 예,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국방일보는 아마 뭐 조금 조금 부끄러워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이제 국방일보 부분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이 아마 조사를 할 거는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부끄러워서 한 걸 수도 있고 의도성이 있다면 이건 조금은 심각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잘못한 거예요. 그건 언론사에서 예를 들면 뭐 누가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북한이 아니잖아요. 김정은이가 발언한 것 중에서 문제가 될 부분 싹 빼버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싹 빼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북한이나 가능한 거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 추궁이 있겠죠. 뭐. 네, 앞으로 나오는 입장을 좀 봐보겠습니다.